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확인 설명 작성 의무. 자, 아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세 가지 의무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자, 작성 및 서명 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업무 등 중개 업무 중에 주요 업무로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이지만 작성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작성할 수 있을 뿐, 다만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 대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자, 설명, 확인설명을 아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까지 해야 되고, 작성 교부는 작성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동시에 같이 합니다.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해야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2번.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동그라미 3번. 자,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동그라미 3번. 자,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도 족적을 남기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요. 자, 앞에 대신 작성 자체는 안 돼요. 중개보조원 작성하는 건 안 되지만 서명 날인하는 정도는 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부 및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관? 두 번째 줄 3년간 보관. 누가 보관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작성, 교부, 보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 처분. 자, 거기 확인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1번. 무료로 중개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감경되는지 여부. 무료로 중개했다. 그럼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냐 이 얘기예요. 돈도 안 받았는데 확인 설명까지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명 날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계약서, 거래계약서. 그런 사람들 있어.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지나가다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나치 이거 와서 이 계약서에서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런다고. 서명 날인 좀 해달라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대필이라고 그러나 대서라고 그러나, 먼저 계약을 해서 살다가 갱신해. 그 갱신할 때 이제 중개업소에 와서 그 갱신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건 참 중개 수수료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계약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딱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하니까 뭘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인근의 중개업소 찾아온단 말이야. 그럼 계약서만 작성해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이게 지금 참 내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돈을 받기도 뭐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어쨌든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뭘 써준다 그러면, 혹시라도 써준다 그러면 내 이름 안 넣고 그냥 해준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업계에서는 협회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 대서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인가 쌍방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요율표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등록관청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자기들 명함이 들어가죠. 서명날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받건 아니면 한 푼도 안 받고 해주건 전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러니까 서명날인 하는 게 아니야. 응? 그 다음에 2번에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여러분들 임차권 대항력,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거. 응? 대항력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죠?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물권끼리는 누가 이겨요? 먼저 공시된 놈. 그쵸? 등기된 놈이 이기잖아. 채권끼리는? 채권끼리 부딪히면. 갑한테 A, B, C 셋이서 돈 빌려줬어. A는 1년 전에, B는 6개월 전에, C는 한 달 전에. 누가 먼저 돈 받아야? 누가 먼저 받아야 돼? 갑이 주는 놈이 먼저 받는 거지 뭐. 갑 마음이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채권자는. 금전 채권뿐만이 아니라 원래 채권은 평등해요. 평등해. 채권은 공시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채권 공시 원칙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그냥 평등하게 쳐줘요. 평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용증만 딸랑 써주고 돈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 지금 경매 들어간대. 그럼 잽싸게 가서 뭐 해야 돼? 배당 요구하겠지. 그럼 배당 요구하면 배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들어가요. 배당 순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물권자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 그쵸? 그리고 걔들 뒤에, 걔들보다 분명히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 뒤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응? 그럼 차용증 써준 놈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놈들도 있어. 걔들하고 같이 일렬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서는 거야. 동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보다 한참 늦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애들보다 뒤에 서서. 그럼 걔들은 저당권자는 뭐야? 담보물권자죠.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 우선 경매 같은 데서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응? 그리고 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겼다, 채권보다 나중에 생겼다 하더라도 먼저 받는 거야. 응? 그럼 걔들이 배당 다 받고 남을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옆에 쭉 서 있던 애들이 이제 논아 가지는 거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그거예요. 동순위 취급받아요. 동순위. 그러면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러면 먼저 빌려준 놈이든 나중에 빌려준 놈이든 똑같이 취급된대. 다만 특별 대우해 주는 건 있어. 많이 빌려주고 적게 빌려주고는 차별을 해줘요. 그래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1억이라는 금전채권이, 1억이라는 낙찰대금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A는 5천만 원 빌려줬고, A는 1억 빌려줬고, B는 2억 빌려줬고, C는 뭐 3억을 빌려줬다. 그럼 1억을 동순이기 때문에 1대 2대 3으로 노는. 그러니까 많이 빌려주고 적게 빌려준 급은 대우를 해줘. 근데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빌려주고는 대우를 안 해줍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나 이런 거 할 때 결국 우선 변제권 얘기지만 대항력은 그거예요. 대항력은 누군가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이 얘기죠. 자,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물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렇죠? 채권. 자, 이에 반해서 등기부에 등기되는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논리대로 이론대로 그대로 하자면 임차권자가 먼저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임차권을 얻었어. 그 이후에 그 물건의 전세권 등기가 됐어. 누가 이기느냐? 전세권 등기한 사람이 이겨요. 이러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주택 임차인들은 이게 서민들이잖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살면 물권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세권 등기를 집주인들이 잘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민법에 나와 있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차권으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 집주인 바뀌면 뭐야? 소유권자가 바뀌죠. 그럼 소유권자가 물권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임차인자, 임차권자. 그럼 소유권자가 물권자가 감히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그렇죠? 이게 과거에 70년대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민법에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그럼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요. 3조에 나와 있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때부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강력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공시했다 이거야. 어? 그래서 물권처럼 다른 권리들한테 그 날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그런데 이것도 민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이용이 잘 안 돼. 집주인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 임차권 등기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협조라는 게 이제 서류 같은 거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준단 말이야. 임차권 등기할 때 서류가 필요한데. 그럼 결국 뭐예요? 민법에도 나와 있는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된다고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쫓겨나고 그게 70년대까지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어.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80년대부터 시행이 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딱 그겁니다. 채권인 임차권을 좀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자. 집주인의 도움 없이도. 민법에 나와 있는 건 전부 집주인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거였어. 안 도와주잖아. 그래서 안 도와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찾은 게 뭐야?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 주민등록한다고 그러죠? 이걸 전입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등기를 안 했어도.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대항력하고 상관없어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우선변제권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게 좋아. 그렇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이 얘기는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야. 경매 들어갔을 때 쓰는 말이고, 전입신고 해가지고 대항력 생긴 거는 평상시에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 그냥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생기면 그때부터는 집주인이 바뀌고 뭐가 바뀐 간에 바뀌는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얘기가 틀려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말소기준 등기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당권 같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가 전입을 했어. 그 뒤에 저당권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어요. 날짜가 등기부에 나오겠지. 날짜가 내가 그 이후에 이 집을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전입신고했어요. 평상시에 사는데 대항력 발생돼 있어. 별일 없어요.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 경매 들어가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해서 이런 게 말소 기준 등기가 돼요. 얘가 말소 기준이야. 말소 기준의 의미 딱 듣는 순간 다가오죠. 의미가 뭐야? 얘를 기준으로 얘 포함해서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낙찰되고 나면 말소된다는 뜻이야. 얘는 등기에 나오는 놈은 아니지만 이 권리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럼 이 사람 뭐야? 낙찰자가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전입했어. 이후에 이 집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혹시 경매 들어가도 쉽게 얘기하면 집을 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건 대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앞에 있잖아. 대항력이 말소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뭐야? 누가 낙찰자가 됐건 간에 소유권자가 됐건 간에 자기 보증금 다 챙겨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권리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나마 이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좀 건지고 싶다. 배당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입신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순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배당 순서에 들어가려면 일단 우선 변제권 같은 게 있어야 돼.
저당권 같은 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등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쓰는 거야. 배당 순서.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전입 날짜 갖고는 못 써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돼.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마지막에 됐을 때 마지막 날짜, 마지막에 된 거 두 개를 동시에 받으면 동시고, 마지막에 받았어. 마지막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확정일자 받은 날이 우선 변제권 생긴 날이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나중에 했어. 그럼 전입신고 한 날,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가지고 순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배당 순서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처음에 전입을 했던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어. 사실 그래도 이 사람은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배당 안 받으면 되지 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은 못 받아. 하지만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대항력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 보증금 챙길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 사람은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자도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일단 대항력이 없잖아. 일단은 집을 비워줘야 돼. 그럼 자기 보증금을 어떻게든 배당금에서 조금이라도 받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거든. 확정일자 받아놨어야 돼, 이 사람은. 순서는 뒤로 밀렸더라도 일단은 받아놓는 거야. 되게 요즘 보면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주부터입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보면 되게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집값의 7%, 80%, 90%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당권 뒤에 안 들어옵니다. 제1금융권. 이런 거 주택담보대출 안 해줘요. 얘가 거의 1순위인데 어디서 해줘 이거를 안 해주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딱 들어와. 그래가지고 얘들이 90%까지 딱 잡아. 그래놓고 얘가 들어가. 얘도 집값의 90%까지 보증금을 내고. 집이 5억짜리인데 여기 4억. 보증금 4억. 얼마예요 지금 이거? 주인은 이미 이거 자기 집 아니에요. 자기는 8억 챙겼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꼴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끼케야 이렇게 되면 이거 1억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돼. 보증금. 그럼 이거 1억 이상 2억 3억 이렇게 부르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거.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집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개업공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개업공중개사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개업공중개사가 뭘 모르고 설명한 거예요 이거. 알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모르고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앞에 저당권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냐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얘가 뭐 했냐? 전입신고 해놨고 확정일자 받아놨어요. 얘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육박을 해. 그런데 뒤에 놈 중개를 해주면서 뒤에 들어갈 임차인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야. 응? 선순위 임차인들 잔뜩 있어. 그 집에 여기 딱 하나 빈 거야. 여기를 이제 들어가요. 앞에 그럼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 다 합치면 대개 이 집값 거의 넘어가요. 응? 그런 집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전세권,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해준대. 응? 전세권 등기만 하면 네 보증금은 다 챙겨. 걱정하지 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기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저당권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담보물권으로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근데 우선 변제권이 누구보다도 우선해서야? 아니에요. 자기 차례 되면 우선해서야. 그러니까 앞에 애들은 확정일자 다 받아냈다며. 그쵸? 얘들도 다 우선 변제권 있어. 그 순서대로 다 앞에 서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얘가 서 있는 거야. 그 앞에 애들이 뭐 이 직권 넘어간다며, 보증금. 그러니까 결국 진짜 경매 들어갔어요, 저거. 들어가고 앞에 순서 딱 서 있고 얘도 이제 전세권자다 하고 딱 서 있었지. 한참 뒤에. 여기 다 받아가고 앞에서 딱 끊겼어, 돈이. 뭐야 이거. 이 전세권 등기는 또 말소돼요. 말소된다고. 결국 한 푼도 못 챙겼지. 근데 누가 그랬어? 개업공중개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응?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실대로 불어야 돼, 사실대로. 지금 앞에 이렇게 임차인들 보증금이,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까지 전부 다 집주인한테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집값이 10억인데 앞에 임차인들이 바글바글해. 걔들 보증금하고 몇천씩 하는 거 합쳐보니까 12억, 13억이야. 10억짜리 집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안 들어오겠지.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오겠구만. 그러면 5억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 그랬다 큰일 나요. 응?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사실대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 경매 관련돼서 말소 기준하고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매수 신청 대리하고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계약 체결 후에 확인. 계약 체결 후에 확인. 자, 계약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보증금의 지급이나 잔금의 지급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이게 지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판례인데 이 하급심이거든요.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야. 중개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린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 그쵸?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요? 무슨 계약서 썼을 때? 중개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해요. 근데 이때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 청구는 언제 해? 거래가 성립한 때.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이때 발생하고 이때 거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이때 가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지조건부라고 얘기를 하는, 정지조건부로 청구할 수 있다. 생기는 거 발생 자체는 여기서 해요, 권리가. 근데 여기서 행사할 수는 없어. 권리가 효력을 가진 때는 언제냐? 정지조건이야. 이것이 성취되면 효력을 가져. 이때까지는 효력이 멈춰 있어. 정지조건부예요. 중개보수 청구권.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보세요. 거래 계약이 여기서 됐어. 그러면 거래가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걸었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치러. 그럼 중개업자의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이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만 보면 여기까지예요. 계약이 딱 성립할 때, 매매 계약이 딱 성립할 때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야. 그게 중개야. 중개 완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완성됐으니까 보수 청구권 생기고 딱 그러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는데,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 매수인이 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서 뭐 알선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주기로 했어. 알아봐 주기로 막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거 진행되는 사항에 자기도 관여를 하게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된 거야. 이랬을 때는 여기까지 가야 완성된 걸로 봐요. 원래는 그게 아니면 통상은 여기서 완성은 된 거야. 이 이후에 이 계약이 깨지건 말건 개업공인중개사에 잘못이 없다면, 고의과실이 없다면 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넘어서의 잘못된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 상관이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통념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계약이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껴서 뭐 중도금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봐주고 뭘 하고 잔금 어떻게 해주고 이런 데를 관여를 하게 됐다. 사회통념상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 중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1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요.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근데 둘 다 과태료 처분한다고 하면 틀리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이해는 다 되셨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해는 다 되셨죠? 의무가 3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작성, 교부, 보관 의무, 확인 설명,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가 좀 달라요. 거기까지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갑니다. 거래계약서. 자, 우리가 거래계약서도 아까 중개대상물은 3가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래계약서는 몇 가지 의무가 있느냐? 이 얘기죠?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에서는 설명, 확인 설명 의무 같은 거 있을까? 거래계약서에서 무슨 확인 설명을 해? 확인 설명은 중개대상물에서 하는 거지.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확인 설명, 근거 제시 의무 이딴 게 없어요, 여기는. 바로 뭐, 작성, 교부, 보존 의무 나오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 서명, 날인 의무. 하나 더 들어가자면 뭐가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거래계약서 관계돼서 이 3가지 의무예요. 3가지 의무. 중개대상물하고 비교하면 이 2가지밖에 없어. 아까 거기 확인 설명 근거 제시 의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들어가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관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럼 작성, 교부 의무, 이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느냐 이 얘기죠? 있을까 없을까? 작성, 교부는 누가 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없어. 서명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 기재하고 이런 거, 계약서에다가 거짓말 쓰는 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거짓말 쓰면 안 돼? 소속공인중개사도 거짓말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의무로는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렇다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을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왜? 중개보조원과 다르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여한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작성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고. 결국 의무는 누구한테 돌아가? 얘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빠서 없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도 무방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결국 얘가 한 걸로 보게 되는 거지. 의무는 얘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행정처분, 자격정지란 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한테만 하는 거라며. 여기는 의무가 없다며.
그 여기는 업무 정지만 나오는 거야. 업무 정지. 그쵸? 여기는 서명 날인. 응? 서명 날인 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안 했어. 업무 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안 해서 자격 정지. 그쵸? 둘 다 나올 수 있죠. 자, 거짓 기재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잖아. 그쵸?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거짓 기재를 했다. 작성을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 거짓으로 기재를 했어. 이건 아니지. 그쵸? 거짓 기재를 했다. 얘는 뭐밖에 없다고? 자격 정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한 게 이제 문제야. 개업공인중개사도 그럼 업무정지 처분 정도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좋은데 그 전에 뭐라고 하면 등취가 등록 취소가 가능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리고 등록 취소 가능한 사유는 전부 업무정지 처분 가능 사유예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의무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냐 자격정지냐 등록 취소냐 과태료냐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까? 그럼 이제 여기서 반은 안 나오실 거야. 아니면 시킬까 그냥? 시켜서 나와서 써봐.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응? 고등학교 때 2줄에 있는 사람 앞에 붙어 나와서 수학 풀어. 그럼 응? 그리고 누가 나와서 풀어볼래 그러면 전부 고개를 확 숙이고 그냥. 응? 그래서 그날 날짜 가지고 많이 시키잖아요. 응? 그리고 당번, 응? 반장, 뭐 반장이야 뭐 잘하니까. 114페이지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 이미 다 정리했어요. 여기서 작성.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두 번째 줄 교부하고, 자 4번을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몰라. 의무가 없어요. 몰라.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중개대상물 3년, 거래계약서 5년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 거래계약서 작성 보관. 자 작성 기재부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임의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 근데 의무는 아니란 얘기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중개보조원은 아예 작성하면 안 돼. 작성하게 되면 대여입니다. 대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애 등 신체적인 이유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 개업중개사의 구술에 의하여 고용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옆에서 워드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아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나요? 뒤에 중개실무 거기서 아까 290페이지 이하에, 그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대로 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있었죠? 법정 서식. 근데 거래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느냐? 없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딴 거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거래계약서라는 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거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두 번째 줄, 다음 그 기읍부터 지읍까지 요 정도 내용은
들어가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양식으로 하든 간에 거래계약서가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이 중에 뭐라도 빠뜨리면 결국은 업무 정지처분. 자,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식을 꼭 써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든 간에. 근데 이걸 빠뜨렸다 그러면 업무 정지. 그럼 보세요. 기읍부터 지읍까지.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는지 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들어가 말어. 파는 놈은 누군지, 사는 놈은 누군지. 아, 분이라고 했구나. 파는 분은 누군지, 사는 분은 누군지 특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니은에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지 알아야지. 표시. 그리고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죠. 계약에.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빠지면 뭐. 응?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물건을 언제 인도할까? 그 물건 거래했는데. 응? 그 다음에 이때 이전되는 권리가 뭔지. 자, 임대차에 의한 임차권인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겠죠? 응? 그 다음에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이런 걸 서류상에 남겨야 되겠죠? 안 남기면. 자, 조건이나 기한은 계약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 없을 땐 조건이나 기한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나와? 어?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계약에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약정 내용, 아니 거기 이응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의아스러운 거지. 이런 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어디에 써져 있어야 돼? 어디에 기재돼 있어야 돼? 거래 계약서에 기재돼 있어야 돼요. 거래 계약서에 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이날 교부했다 라는 말을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월 며칠에 교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응 같은 거는 이제 의외의 사람들이 왜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되지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걸 기억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약정 내용들이 있으면 그 밖에 약정 내용들이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교부, 보관. 거래계약서를 서명,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나 분사무 책임자 당연히 해야 되고, 중개행위란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그 중개행위를 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 넘어가시고요. 니은번, 디귿번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 넘어가시고, 리을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 안 했다 자격 정지. 미음번에 또 중개보조원은 이것도 의무가 없죠. 서명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 두 번째 줄로 5년간 보관. 자, 교부 보관 같은 거 제대로 안 했어.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금지 및 계약서 서식. 거래계약서의 금액 허위기재 금지해서 거짓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또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해도 돼요? 우리가 이게 이쪽 일을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주변에 환경이 이런 게 만연돼 있으면 적법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연된 곳이 많거든. 이건 적법한 게 아닙니다. 서로 둘 이상의 계약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걸 위반하면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 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면 어떻게 돼? 자격 정지.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계약서 서식은 거래계약서 서식입니다.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117페이지 1번. 자, 중개로 거래 성립했을 때 작성과 관련한 내용 틀린 거 4번 보세요. 그 4번을 3년간 보관입니까? 5년간 보관. 잠시 쉬었다가 4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